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유치원생 부모들이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 근원적 대책 내놔라 이런 요구인데 정부는 이번 주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립 유치원 연합회의 반발은 심합니다. 사유재산 침해란 논리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 청년 일자리를 뺏어갔다. 그건 아니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이른바 여론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직설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님, 김종욱 동국대 교수님, 현근택 변호사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당, 정, 청, 민주당, 교육부, 청와대가 주말인데도 모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했다는데 곧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시간 넘는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청은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사립유치원 감사 기준이 문제라는데 동의하면서 정부에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감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유치원 이름과 처분 내용, 결과뿐 아니라 원장의 이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됩니다.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 발견 시 환수하거나 처벌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고 앞으로도 만일에 이 역할을 제대로 이분들이 못하면 사실 이 일이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정부와 민주당은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얼굴 또 보셨습니다. 집권 야당 의원 하겠다고 아주 의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비리 의혹 있는 유치원 명단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들 이름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요. 응답자 500명 가운데 명단 다 공개해라. 이름이고 뭐고 다 공개하라고 하는 여론이 88.2%고요. 나머지 반대한다가 한 7% 정도 됩니다. 7.8%. 나머지 모르겠다. 자, 요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자세한 내용은 그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압도적으로 많기는 많습니다. 뭐 명단을 공개해라, 이름 다 공개해라. 근데 뭐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는데 먼저 저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좀 법적으로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론과 실정법이 좀 뭐 물론 괴리가 있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비리 의혹이 있으면 이거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이름 공개하고 원장 이름도 다 공개해달라 이런 요구인데요. 법적으로 좀 뭐 정부가 못하는 좀 특별한 뭐 어떤 법 조항이 있습니까? 못하는 근거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관료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시행 세칙이라도 이런 감사를 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왜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서울시에서 급식 비리가 한번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비리가 적발돼서 그거를 공개를 했어요. 감사관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하고 그 감사관이 손해배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판결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공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고 예전 사례에서 공개했을 때 어쨌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각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명단만 빵빵 무슨 유치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 공개했다가 자기들이 책임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 선상에 있었던 거죠. 그 선상에 있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과감하게
유치원 명단을 이번에 딱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예.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면 되지 왜 안 하느냐라는 의견이 88%나 되다 보니 저도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이유가 좀 있는데 땡땡 유치원의 홍길동 원장 이렇게 발표를 지금 이제 하게 되면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나중에 그게 소송에 가서 3심 거쳐가지고 혹시 이것이 사실관계가 좀 틀려서 비리가 아닌 걸로 확인이 드러났을 경우에 발표를 한 박용진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처벌 안 받아요. 그런데 이거 보도한 언론들, 이거 공개한 공무원들, 여기서 나와서 또 말한 토론자들 전부 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공개 여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실질적인 그 논리 구조가 우리 지금 비리 의혹이지 비리로 확정된 거 아니지 않느냐. 공개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만 보면은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그 항변도 일리는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이제 의정 활동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지만 네. 1차적인 공개가 된 것이고요. 근데 예. 공개 내용을 박용진 의원이 뭔가 가공한 게 아니고 네. 각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한 내용을 그 감사 결과를 그대로 보도한 거거든요. 예. 그때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1차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공개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압도적인 여론이 이게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여론이 가기 때문에 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에도 이거를 뭐 당연히 공적 이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지 이거를 개인이 뭐 어떤 사적 이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이유가 이제 25일 날 발표한다라는 정부 종합대책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종구 실장님 네네. 그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 그 당정청 종합대책 내용 좀 간략하게 좀 예상 가능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그 이전에 이제 언론들이 예측하는 어떤 부분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데요. 네. 과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감사했던 것을 공개하겠다. 공개를 한다. 네. 이제 공개를 한다는 내용이고 현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금이라는 항목 때문이거든요. 네. 지원금은 사적으로 어떻게 쓰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한다거나 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어떤 상태인데 그걸 보조금이라니까 제도를 개혁을 하겠다. 네. 보조금으로 전환하겠다. 명목을 이게 이제 현행 제도를 고치는 부분이 이제 현재라면 마지막으로 미래의 부분은 뭐냐면 국공립 유치원을 사실 확대를 하겠다. 이제 그 이전부터 확대를 할 방침이었지만 네. 기억하시겠지만 확대를 하겠다고 한번 했을 때 사립유치원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아예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현재 비율이 75% 정도를 사립유치원이 이 유아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이 75%의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갖고 있는 뭐 무기라면 무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당정청에서는 이 미래 어떤 대책으로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서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논의를 과거, 현재, 미래로 좀 나눠서 좀 해보죠. 과거 문제는 이제 왜 감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해서 깜깜이로 지금 학부모들이 보내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제도 개선 이제 현재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사립유치원보다는 국공립유치원 선호도가 워낙 높으니까 국공립유치원 확 늘리겠다는 부분은 미래 부분인데 글쎄요 뭐 이건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하여튼 나눠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전에 김종욱 교수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는 사립유치원 연합회의 주장에 놓은 거는 뭡니까? 그리고 김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제 개인적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미 그 유치원 사립유치원 쪽에서요. 예. 예를 들면 시설 사용료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립기관이 공교육을 담당하니까 담당하는 만큼 국가가 일정한 비용을 대줘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2000년 헌재에서 판결이 난 게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이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네. 따라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가지고 보면 지금 사립유치원이 사립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과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 준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립학교법에도 사립유치원이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사주상권 문제와 관련해서 유치원 연합회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 판결의 전례나 그다음에 지금 국민적인 공분을 따져볼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태를 풀어가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국민적 공분들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산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이라고는 공익적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치원 연합회가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헌재에서 소송을 다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헌재에서도 아마 동일한 방법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결론을 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1차적으로 헌재에서 결정이 났었기 1차적으로. 근데 사립유치원연합회 측 얘기를 들어보니 국공립은 국가가 예산으로 땅 사서 건물 져서 교사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내 돈으로 내 땅 사서 내 건물 지어서 내가 교사들 채용해서 국가가 해야 할 교육을 무상 교육해야 하는 그 교육을 우리가 대신 담당을 하니 여기에서 일부 지원되는 이 지원금은 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를 왜 사사건건 간섭을 하느냐 이건 사유재산의 침해 아니냐 이 논리더라고요.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유치원하고 우리가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럼 이해가 쉽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사립학교법상 보면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는 법인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사립학교 다니면 이사장이 있고 법인 이사장이 있고 교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분리돼 있습니다. 교장 원장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쪽 보면 이사장이 있고 이제 교장이 있고 이래서 물론 네. 사립학교에도 보면 사립 중고등학교도 보면 친척들이 뭐 행정실장을 가거나 이런 경우 많습니다. 교사들도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법인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죠. 개인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한 85% 정도예요. 예, 훨씬 법인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법인 회계와 이게 구분되기 때문에 개인 주머니와 이 유치원 주머니, 법인 주머니가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당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요. 횡령도 예. 문제가 되고. 예.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고등학교 대부분 보면 한 98%, 뭐 99% 이상의 그 모든 게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 이런 게 다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개인 이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는 대부분 돈을 원비로 학부모들이 받는 돈으로 써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3년 정도부터 누리과정 이제 3세, 5세 과정은 국가에서 대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교사들의 인건비도 보조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운영비도 보조를 해주고 이게 공적 영역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네. 그동안 운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 주머니처럼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이 네.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현행 법상으로는 유치원도 학교로 돼 있습니다. 네. 사립 학교로 돼 있어요. 학교가 돼 있고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관할 감독을 받게 돼 있고요. 네. 또 현행 법이나 아니면 세무부적으로도 보면 이 사립 유치원이 비영리 단체로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이해하기 좀 어렵죠. 이거 학원하고 같이 보는데 학원은 영리 사업이고요. 네.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는 비영리 사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 혜택도 받고 또 이 교육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뭐 학원에다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약간 법적으로는 학교 비영리 단체로 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개인 학원처럼 되었던 게 이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큰 틀로 보면 사립 초중 고등학교와 똑같은 기준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13년 이전에는 이 논란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줄 돈이 없었으니까. 그냥 개인 사업자가 땅 사서 건물 져서 유치원 열고 원화 모집해서 거기에서 그냥 적정한 시장 가격에 맞는 가격 받아서 그냥 운영해서 돈 자기 월급 가져가고 일정한 이익을 갔었는데 2013년부터 이제 여기 국가가 이제 재원을 좀 투자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간 2조 원이고 6년치 다 합치면 한 10조 원쯤 되는 거죠. 근데 그 10조 원의 사용처가 지금 불분명했다. 불투명했다 내지는 부적절했다. 박용진 의원의 주장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나요?
부적절한 거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의 분노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도 무슨 만두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쓰레기 만두라고 딱 해버리면 그 나중에는 그 쓰레기 만두라는 것 때문에 프레임이 걸렸지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에 국민적 분노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건도 사실은 성인용품 거기서부터 분노가 이제 더 확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 유치원의 원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원장도 아닙니다.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원장이 아니라 그 어떤 그런 직원처럼 있었지만 사실은 원장으로서 행세를 다 하면서 성인용품을 비롯해서 또 다른 어떤 기타 자신의 어떤 그 유용할 수 있는 돈 안마를 갖다든지 이 유치원이 아니라 다른 유치원 사례에는 안마비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부적절한 곳에 쓰였다. 자동차에 쓰인 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사립유치원에서 이 반박을 하는 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 4천 건은 그저 그냥 이 행정사고의 착오에 불과한 시정조치 정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니, 그 부분 좀 한번 좀 짚어보자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타고 무작스럽게 전체를 다 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라는 전제 아래 그 항변이 있잖아요. 아주 특수한 몇 개 사례를 딱 뽑아가지고 우리 전체를 다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 요 주장. 요거 좀 한번 평가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작건 크건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벌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걸린 게 아니라 여하간 상관없이 이것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비용을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것이 이번에 최초로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공부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신 사립 유치원의 원장님이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2001년도 유아교육법을 발의했을 때 지금 경기교육감이신 이재정 의원 당시 의원이 이 발의세가 제가 그 방에서 보좌진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분들이 뭘 원했냐면 유치원 교육을 좀 법적으로 좀 받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법적으로 받침한다는.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이 그전에는 별도로 있지 않았으니까 유아교육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기본법을 만드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다 동의했던 건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고 18조의 공립 사립 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다 합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건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다 지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지도 감독을 받는다라는 게 회계감사 받는다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까?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운영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회계감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감사 받을 의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2013년 이후에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벌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따지면 한 50% 정도의 국고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 돈의 한 절반 정도 들어오니까 법적으로 그런 기본법을 만들어서 교육적인 것을 책무를 갖자고 얘기한 그분들이 그 이후 2014년까지 모르겠지만 13년 이후에 절반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공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여전히 아직도 이것이 사적인 자기의 소유물로 이해하는 방식들이 지금 착종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앞으로는 진짜 이분들이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할 건지 결정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누가 피해를 보느냐? 아동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가 싸우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벌어져서 그것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봤을 때 아동들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대강은 알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예를 들면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좀 여기다 추가를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동탄의 모 유치원의 성인용품 사고 그걸로 이제 명품 가방 샀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현행법적으로 하면 이게 횡령이 돼야 되는데요. 횡령이 되려면 지금 그래서 이제 보조금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는 게요. 횡령이 되려면 기본 용도를 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누리과정 22만 원 지원해 주니까 이거는 애 교육비에 써라. 이런 교육비를 써라. 용도를 정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용도가 정해지고. 그런데 이건 지원금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돈 들어온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이분의 자유인 거죠. 더구나 이제 법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자기 월급을 가져가는 형태인데 이건 개인 사업자가 훨씬 많은 거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원비 받은 것과 국가에서 받은 돈이 섞이는 거예요. 어느 게 예를 들어서 돈의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돈과 원비와 국가 예산이 한 지갑에 들어가 버리면 이 돈이 누구 돈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1심, 2심, 3심에서 갈렸는데요. 원장이 자기 남편을
일도 안 했는데 운전기사로 채용한 걸로 해서 월급을 계속 줬어요. 2천만 원 예, 정도. 예. 근데 그거를 횡령으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안 됐어요. 횡령이 그렇죠. 안 돼요. 횡령이 안 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이제 교육청 같은 데서 이 잘못 쓴 것들을 적발을 해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판례가 그렇지 대신 않습니까? 그 돈을 토해내는 거는 그렇죠. 있죠. 환수는 현행법상 환수는 유아교육법에 돼 있죠. 환수는 예.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환수는 전액이 아니고 목적에 사용한 게 분명하거나 아니면 뭐 허위로 했거나 이렇게 예. 됐기 때문에 뭐 그 문제되는 게 전부 환수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저분들이 말씀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명역도 이 개인 재산이다. 그러니까 돈이 일단 들어오고 나면 쓰는 거는 내 맘이다.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예. 그 논리가 현재 이 법과 판례에서는 통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게 참 정확하게 기가 물어보는 막히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에요. 국고가 국민 세금으로 한 50% 정도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니까 당연히 봉고차 하나, 유치원 차 하나 필요하죠. 그거 당연히 삽니다. 원장님 차 공용으로 하나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외제차, 비싼 차, 제일 비싼 차, 그거를 사요. 공용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그 돈으로 냅니다. 리스료를. 그러니까 당연히 또 차가 크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 다 비용 처리 받습니다. 근데 이게 공용으로만 썼는지 사적으로 썼는지 확인이 안 되죠. 더군다나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분노를 해서 이거를 뭐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횡령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지금 법이. 이거 말 됩니까? 이거 학부모들이 들으면. 자, 이제 사립유치원 쪽에 그 뭐랄까요, 이율 배반이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 이분들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이고 시장 경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예. 우리가 계속 이제 원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낸 재산에 예. 대해서 회수하는 것이, 그것을 막는 건 사유재산을 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현 변호사가 그 비영리 단체 말씀을 했어요. 자, 자유시장 경제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업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업이 들어온 돈을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안마실수 쏘가고 자기 마음대로 뭐 어디에다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뭐 횡령일 수도 있지만 횡령이라기보다는 세금을 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 됩니다. 내가 사적으로 사용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개인 소득으로. 그렇죠. 볼수 소득으로 있다는 봐서 얘기예요. 상여와 관련돼서 예. 세금을 더 이제 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비영리 단체니까 거긴 또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로 왜 했습니까? 이건 공공성의 영역으로 이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성의 영역으로서 비영리 단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적인 영역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공공성의 영역으로 비영리 단체로 받으면서 이 돈은 사적으로 내가 사유재산을 인정받겠다.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꽁도 먹고 알도 먹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횡령도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사유 소득으로 인정해서 과세라도 하려고 그랬더니 과세도 못 한다는 얘기네요. 말씀인즉슨.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법의 현실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업을 할 건지 교육을 할 건지 이 얘기도 있지만요. 저는 학원을 할 건지 학교를 할 건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학교를 할 거면 공적 영으로 이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학원을 할 거면 그냥 개인 학원을 하면 됩니다. 보습 학원을 하든지. 예, 근데 예. 그 지원 두 분 받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국민 되는데 세금 받지 말고. 지금 말씀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급여 이런 받으면 당연히 소득으로 잡힐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네. 횡령이 되면. 그러니까 네. 기본 전제는 그게 횡령이 돼야 돼요. 횡령이 되면 그게 세금 문제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MB도 보면 300억을 횡령했으니까 나중에 법인세를 포탈했느니 말했느니 되렸는데 예. 그 법인세 안 된 거는 이제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300몇 억을 횡령했다가 다시 또 뱉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포탈이 안 된 건데 일반적인 법인 기업이라면 당연히 이 횡령이 되면 그게 소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네, 내겠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횡령도 안 되고 세금도 예.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법을 바꿔야 된다. 보조금을 예. 바꿔야 되고 이게 목적에 사용했을 때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처벌은 근거법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죠. 여론만으로 예, 사람들이 예. 나쁘다 해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나쁘다 해도 근거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을 바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이게 저희가 토론을 법의 영역으로만 가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박용진 의원이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법을 바꿔야 됩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세 개를 바꿔야 됩니다 해서 지금 법안을 내놨는데 사실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걸 들여다보시면 저기서부터는 어려워서 어렵죠. 잘 예.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로 어차피 국민 세금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애들 가리키긴 가리켜야 되니까. 이 세금에 관한 이 용도를 지금까지처럼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바꾸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제 요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지원금과 보조금이 뭐가 다릅니까? 그 세 분이 지금 이 법적인 것보다는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명칭도 중요합니다. 물론 지원금인 경우에 그냥 대신해서 주는 거고요. 학부모 대신 주는 거고요. 네. 보조금은 어찌 보면 그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명칭보다요 용도를 정해주느냐 안 해주냐. 용도. 예, 용도를 특정해주느냐 안 해주냐. 이런 이 돈은 여기에만 써라. 정해주면 그게 어쨌든 보조금이 되는 것이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적용되고 네. 또 횡령도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용도를 만약에 특별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 대신 학부모가 낼 돈을 대신 내준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학원비를 그냥 내준 거랑 비슷한 거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죠? 용도가 특정이 안 됐던 예,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사립유치원 쪽의 주장은 지원금이다. 맞습니다. 항목은 지원금으로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원금이라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원화 한 명당 29만 원. 이게 원래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건데 이제는 누리과정으로 정확하게 2012년도부터지만 2013년도는 확대된 것이고 네. 2012년부터 국가에서 일부 그러니까 지원해주겠다. 그럼 이게 유치원을 지원해준 게 아니라 학부모를 지원해준 거다. 네. 학부모들한테 혜택을 준 건데 그래서 지금도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면 학부모한테 지원해줘라. 예. 보조금으로 돌리지 말고 어차피 지원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똑같아지거든요. 학부모는 그거를 원비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더 들여다보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그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사의 월급이에요. 교사의 월급을 교사 1회에 59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가 낼 돈인가? 그렇게 돼요. 또 한 가지는 교재 채택비라고 또 1년에 얼마씩 해갖고 또 교재 채택비가 따로 지원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항목이 좀 전 기겁을 했는데요. 원장들의 해외 연수비까지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럼 네. 이 해외 연수비를 학부모가 이전에 누리과정 이전에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들을 해외 연수 보내느라고 학부모들이 돈 거둔 적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항목들을 보면 당연히 정부에서 이것은 이 학부모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닌 항목들이거든요.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의 항목들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예. 그동안 사실 정부가 이걸 지원금이라고 놔두고 또는 예. 어떤 상황만 있으면 사립유치원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에 사실 그냥 덮어둔 거에 급급해 오지 않았는가. 실태는 사실은 명명백백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네, 아니 분노와 실태를 이 실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총연합회 입장문을 보면요, 이건 김 교수님께서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누리 과정비와 특수목적 공적 재원은 허투루 사용될 가능성이 제로다. 저 무슨 뜻입니까, 저게? 저는 이미 허투루 사용됐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미 그 감사에서 다양한 유용 부분들이 다 드러났고 네. 실제로 그 지방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다 회수한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용도 다르게 써서. 예, 다르게 써서 3년 동안 8억 정도를 회수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허투루 쓸 수 없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이 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측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새롭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저는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지원금이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이 아동들의 교육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을 사적으로 설립한 설립자나 원장들에게 이게 잘못 유용되는 방식들을 막기 위해서는 소위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의 징역을 받게 되는 보조금으로 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건 네. 이제 법률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으니까는 아마 유치원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쓰시지 못하겠죠.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니면 이런 금액들이 들어갔을 때도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을 좀 단서 정을 둬서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만큼은 적어도 다른 곳으로 유용되지 않게 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더 좀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저는 이 한유총 같은 예를 들면 이 조직체 상위 집단에 계신 분들이 많은 집단 행동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아서 보면 저기 올해 같은 경우도 박용진 의원님 얘기했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가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비리를 했냐고 난입해서 그 토론회를 막기도 하고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네. 건 문제가 있다. 그 예, 또 작년 또 작년 7월에는 뭐냐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여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왜냐 국공립 유치원이 늘게 되면 사립 유치원의 존재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또 올해 9월 달에는 정부 재정 확대를 요구하면서 집단 휴원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육적 방식이 아니라 사립 유치원이 존립할 수 있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정치적 행위만을 계속 해오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런 솔직히 연합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이런 태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국가 차원에서 법률적인 문제나 제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교정하지 않고서는 교정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제는 좀 국민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은 교육을 할 거냐 사업을 할 거냐 이제 선택을 하셔라 지금 그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학원을 할 거냐 학원을 할 거냐 학교를 할 거냐. 저는 이제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교육을 합니다. 할 거냐 사업을 할 거냐. 야 이게 참 그 근본적인 이제 이 갈림길인 것 같은데 저랑 페이스북으로 연결돼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사립 유치원에 이 급식을 납품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익명으로 이제 뭐 실명을 저는 압니다만은 말씀드리면은 이 또 밥줄이 끊어지는 문제라 말씀 못 드리고 내용만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닭 한 마리를 납품을 하면은 아이들이 급식이 20명분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납품을 하면서도 닭 한 마리로 20명분을 끓이려면 이게 닭죽이 아니라 닭 육개장이 아니라 닭이 목욕한 물로 뭐를 끓이는 국이지. 근데 갑자기요 요즘 급식 그 공급량이 2배, 3배로 늘었답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학생들 숫자가 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납품해서 좋기는 하지만 좀 너무했다 그동안에 급식비나 이런 게 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이 급식비로 갈 돈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그 부분도 사실은 가장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그 학부모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문제죠. 시민의 이게 한 지금. 동탄 그 비상대책위 위에서 사회를 봤던 분이 썩은 감자를 들고 직접 이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걸로 우리 아이들을 먹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이겁니다. 지금 초, 중, 고등학교는 학교 급식을 어떻게 하냐면 학교 운영위가 심의를 합니다. 의결을 하고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그 위탁해서 이 급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 그러니까 유치원은 전혀 거기서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의 3법 중에 학교급식법이 바로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원도 중등학교처럼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운영위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현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감사 프로그램. 지금까지 사립유치원들이 거부해 왔는데 이번에 이거 수용돼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도 또 거부하고 시간 끌고 그렇게 지금 갈까요? 저는 아마 모든 유치원, 사립유치원들이 전부 받거나 전부 안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 아마 지금 한유총도 보면 회원 가입수가 좀 조금씩 줄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대부분 한유총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좀 강성에 반대해서 따로 만든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온건한 분들은 아마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회계감사 프로그램 자진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소수입니다. 다 거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큰 유치원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은 나는 그냥 지원 안 받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카드라는 게 그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가야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원화가 안 가도 받을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안 받겠다, 안 받고 나가 회계를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이 좀 어려운 분들, 소규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들어온다. 아마, 그럼 반대로 인기 지역이에요. 유명해요. 학부모들이 여기를 보내고 싶어하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국가 지원 안 받을게. 나 이렇게 범죄자로 매도당하는 거 싫어.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운영할게요. 가능합니까, 김 교수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현재 기본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교고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인허가 아니면 폐업이라든지 이게 다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 설립이라는 게 학원처럼 마음대로 그냥 신고해서 예. 하는 게 아니라 설립할 네. 때도 신고하고 문 닫을 때도 신고하고 만약 문 닫게 되면 이걸 어디에 보낼지 학원 그 유한들을 어디에 보낼지 대안을 다 만들고 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나 기분 나빠서 문 닫을 거야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근데 지금 아마 가장 쟁점은 이게 내년에 원화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또 원화 모집을 할 때 뭐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약간 사보타지를 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설립을 정식으로 뭐 내가 취하한다거나 아니면 폐원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원화 모집을 좀 딜레이 시키거나 안 하면서 어찌 보면 그동안 그런 게 통했거든요. 네. 뭔가 문제 했을 때 그럼 우리 그러면 원화 속 모집 안 타는 게 한다. 학부모들만 속 타는 거예요. 그렇죠. 맞벌이 대부분 부부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사립 유치원이 대도시, 밀집 지역, 맞벌이가 많은 지역이 예. 많습니다. 네. 국공립은 좀 소도시나 아니면 이제 좀 뭐 시골이나 시골, 농촌 지역이 예, 많고요. 농촌 어찌 보면 지역이고. 그동안 그렇게 분리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사립 네. 유치원들이 딱 그 어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 만들려고 할 때마다 반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돼서 사립 유치원이 사실은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대도시, 뭐 네.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 원화 모집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볼모가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까지 예. 계속 그 힘으로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예. 끌고 온 거거든요. 예. 국공립도 4,800개쯤 되고요. 이 사립 유치원도 한 4,200개 이렇게 비슷한 숫자인데 국공립 다니는 어린이는 11만 명밖에 안 되고요. 사립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5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숫자는 비슷해도 사립 유치원들이 원화 모집을 늦추거나 이 뭔가 집단 행동을 하면 중간에 피해 보는 거는 전부 학부모들하고 애들만 보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치원 구조가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숫자는 비슷하지만 75%를 사립이 담당하고 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렇죠. 사립 유치원들이 목리를 부리며 지금까지 통해 왔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부도 타협해 왔고. 사실 그런데 그것만이 무기가 아니고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터져서 박영진 의원이 사실은 이제 성냥불을 딱 그어서 그렇지 그 이전부터 계속 배태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사립유치원이 한번 크게 이 반발을 한 적이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굉장히 감사를 철저하게 하려고 뭐 시민 감시관 제도를 두고 하면서 충돌을 해서 이재정 교육감이 6차례의 지금 고발을 지금 아직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어떤 흐름들은 계속 사립유치원이 거대하게 사실 로비나 혹은 이렇게 반발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유치원의 입학이라든지 혹은 뭐 파업을 통한 담보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뭐 이건 뭐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지방의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를테면 법적으로 좀 우리가 규정돼 있는 게 택지개발지구 내에 국공립 유치원은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것을 감시해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인데 지자체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도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의 의원들만이 아니라 지자체 의원까지도 사실은 이 사설 유치원이라는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밖에는 아니 지금 단순히 해석이 안 되는 눈치 것이죠.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저 남인순 의원이 주장했던 저 부분 있잖아요. 저거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 꺼내셨으니까 제가 바로 여쭐게요. 유착 의혹. 이거 감사 결과를 가지고 감사원이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다칠 공무원들 엄청 많다 이런 얘기가 파닥하던데 개연성 있을까요? 저는 뭐 개연성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면 저는 뭐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교육 마피아라고 하는 용어는 뭐 지금 나온 용어가 아니고요. 상당히 예. 오래전부터 나왔던 용어인 거고요. 그래서 소위 교육부가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는 있죠, 실제적으로. 따라서 그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다양한 예를 들면 갑질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대학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연구 지원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갑질들이 분명히 있었었고 또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지방의회,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이라는 공고한 체제, 그다음에 관료 집단, 이 세 개의 집단들이 오랫동안 예를 들면 서로 공생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져 왔을 거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저런 문제가 이렇게 방치돼 왔던 이유를 사립유치원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을 방관했거나 아니 그것을 막아줬거나 눈을 감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터졌던 거고 박용진 의원이 어느 정도냐면 삼성보다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좀 정치화도 단체죠. 정치화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수수방관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참에 소위 칼질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철학을 관철돼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요. 그런 측면에서 2020년까지 그 지원율을 40% 정도 국공립 올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계속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 카르텔들이. 그렇다 이번 기회에 그걸 빨리 쳐내지 않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황들 자체가 더 뒤지부진해지고 그런 만큼 또 아동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참에 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그런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다 삭주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르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현 변호사님, 네네. 좀 점잖은 표현은 아닌데 그거 사립 유치원하고 공무원들하고 그 짬짬이라 그래서 그러면 딱 와닿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비슷합니다만, 근데 유치원이나 어린이 연합회 그 하는 분들은 단체가 잘 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어쨌든 시 지역마다 보면은 몇백 명씩 되고요. 그분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될 때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이분들이 각 후보들을 불러서 각 후보들 뭐 저도 시장 출마를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핵심적인 거 이런 거죠. 이제 국공립을 확대할 텐데 어디다 할 거냐.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얘기하거든요. 후보들한테. 그렇죠. 후보들한테.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이든 시도의원들 나오면 그분들이 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엄마들 표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 어느 정도는 또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만약에 또 감사를 하거나 이러면 실제로 그 시도의원들한테도 많이 압박이 가고요. 실제로 또 보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을 하던 분들 중에 시도의원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분 뭐 남편이라든지 분도 있고. 근데 지금 약간 혼란 상황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어린이집은 지금 못 건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은 복지부 산하라서 시청이라든지 여기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유치원은 이 교육부 산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리과정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왜냐면 어린애, 그러니까 3세, 5세 애들도 유치원에 갈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국공립은 그래도 유치원을 많이 늘려놓은 추세인데 어린이집은 사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보다. 그리고 예산도 누리과정 예산도 비슷하고요. 아마 어린이집 아마 감사를 하면 저는 이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나올 거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다시 한번 그래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린이집, 모든 사립 유치원이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라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도 지금 국민적 공분, 특히 젊은 이 부모들의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만큼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자. 언론에서 막 떠들다가 그냥 또 바뀌는 거 없이 넘어가지는 말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 계속 이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뭘 바꿔야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교육에 대한 사실 이 컨센서스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사실 국민들이나 혹은 누구나 다 그걸 공감하면 되거든요. 어떤 걸 공감하냐면 유아 단계에서부터 공적인 교육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공립으로 가야 된다. 네네, 그렇죠. 공적인 영역, 모든 교육은 공적인 영역이다. 유아 교육도 공적인 영역이다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분노를 그때그때 느끼시고 사실 지금 뭐 정부에서 25일 대책 발표에 비리 신고센터 아마 여론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굳이 비리 신고센터를 안 만들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사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명제, 오늘 가장 중요한 명제가 유아교육도 공공교육이다라는 그 명제가 상식이 됐으면 합니다. 아니 뭐 이론적으로는 뭐 100% 다 국공립으로 해서 전체 국가 예산으로 하면은 그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25%밖에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40%까지는 끌어올리겠다라는 이 희망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현재 교육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예산으로 봤을 때 40% 선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어려울까요? 저는 2020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건 제가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막고 있는 예를 들면 지역사회나 사립 유치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려고 한다면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럼 40%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가야 되는 거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계속 유럽의 무상교육만 얘기하는데 소위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논어에 보면 교육엔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네. 양민 다음으로 교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경우 계속 공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원칙과 철학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라면 이번 기회에 이런 뭐 적폐를 청산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나라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의 공익적 가치에 투자하는 거라면 그 정도의 투자에 대해서는 예산적 제약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것이 밝혀진 만큼 저는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많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공립화를 통해서 국가가 좀 아이들 책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저출산에서 벗어나서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낳게 하려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거 좀 해결해 주긴 해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돈이 뭐 저 이렇게 유용된다라는 이런 의심이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애 낳겠습니까? 기분 그렇죠. 나빠서라도 애 안 낳는 거죠. 그렇죠. 법을 뭐부터 고쳐야 돼요 지금? 법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미 나오기는. 나와 있고. 예. 근데 지금 동탄 유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정근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명의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되니까 총괄실장으로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뭐 원장은 안 둔 상태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폐업하겠다, 원화 모집 안 하겠다는 것도 실제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걸 퇴로는 없어 이걸 팔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비리 적발되면은 다른 사람 이름 내세우고 내고. 실제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가 유치원도 일단 학교다. 우리가 예. 사립학교 있다고 해서 그거를 국공립화 시키면 좋지만 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립을 인정해 주면서도 공적인 영역이 들어가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사립 유치원에서도 돈을 직접 주라 그러는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상교육하면서 우리가 학부모들한테 돈 준 적 없습니다. 학교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죠. 이 원리 네. 똑같습니다. 일단 네. 유치원이 학교고 일단 교육기관이다. 이게 어쨌든 명확해지면 네. 저는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처럼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예.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에 있지만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이미 시대의 흐름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에 집중 투자를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이 문제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당연히 국가가 이렇게 유아교육에 최대한 공을 들이게 되면 그만큼 효과들은 분명히 나온다 이런 생각에서 좀 빨리 좀 이번에 그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일단 빨리 그 급하게 터진 불에 대해서는 3법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으면 투명한 회계 감사는 받아야 된다. 이 명제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분들은 없죠? 네, 없죠. 예, 그거는 그럼 무조건 세금 들어갔으면 회계 감사는 하여튼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존경받는 원장님으로 남게 된다. 자,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떠올랐습니다. 네. 이름이 중요하다. 원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징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 무슨 원과 교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라는 이름부터 사실을 좀 바꿔보면 상당 부분 이것이 진짜 말씀하셨듯이 공공교육을 하는 학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뭐 교육자 집안이라 그러면 다들 존경하고 선호되는데, 예,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뭐 그 회계감사 받으시면 다 될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그 좀 어렵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시도록 하죠. 요런 것과 동시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친인척들이 한 10% 정도 껴 있었다. 그만큼 청년들이 일자리 기회를 빼앗겼다. 자, 요 논쟁부터 한번 바로 좀 본질부터 좀 들어가 보죠. 현 변호사님, 법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말이죠. 1,285명이 정규직화가 됐는데 그 중에 108명이 쭉 보시다시피 형제, 자녀, 삼촌, 그렇죠. 배우자, 사촌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 서울시의 주장은 현재까지는 우연히 그런 거지 우리 저기에 무슨 비리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저분들이 이제 연유는 우리 재작년에 구의역 사고가 나면서 안전 업무에 대해서나 이런 거 외주화가 심했기 때문에 그 외주 업체에 있던 분들을 정규직화 시킨 거거든요. 네, 그 내용들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죠. 다 아실 테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래서 1,285명이 정규직화된 것까지는 오케이, 좋은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10% 정도인 108명이 친인척들이다. 네. 이걸 몰랐다? 이거 우연이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 그렇죠.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제가 뭐야 되냐면 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알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분들이 1번은 이 사람들이 가족인 거를 알고 있었어야 알고 되는 거. 있었어야 된다. 일단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근데 알고 있을 수 없는 게 현재는 채용이 예전처럼 내가 무슨 가족이다 아니면 이분이 내가 우리 회사에 근무한다 이거를 밝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뭔가 특혜를 줘야 됩니다. 네. 다른 그러니까 친인척인 사람과 아닌 사람 특혜를 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는 과정에서 뭐 면접도 하고 물론 시험도 뭐 대부분 합격했습니다만 네. 그 차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친인척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 그렇죠. 그 차별을 뒀다 그러면 그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번은 인식할 수 있었느냐. 네. 2번은 친인척과 아닌 사람 중에 사이에 어떤 특혜를 줬느냐. 친인척에게. 네.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 네.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 그걸 모든 거를 총괄을 하는 인사처장이 본인의 아내를 비정규직화하면서 그 사실을 숨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몰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팩트를 보니까요. 예. 108명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예. 동일인 사람이 2사람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인사처장의 부인 쓸 분에 다른 분을 넣은 거예요. 네. 만약에 이분이 물론 뭐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호적 등본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자진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이분이 정말 숨기고자 했으면 아마 107명으로 했을 거예요. 그 부인 명단을 뺐겠죠. 그러면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 명단에 같은 사람이 2개 들어갔다는 거는 저는 실수일 수 있다는 거 보여요. 예, 예. 물론 이제 그분은 저는 당연히 그 인사처장 담당했던 분이 이름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직위해도 됐을 텐데 네. 그런데 지금 기본 전제가 비정규직에 그 전에 이제 외주에 업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정규직화가 된 건데 비정규직 들어올 때는 상황이 지금 같이 바로 정규직화 될 거라는 예상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네, 기존에 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네. 경우에는 처음에 비정규직은 누가 선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네. 정리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시청자들이 충분히 좀 이해는 했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법조인으로서 고의성과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현재로선 없다. 이건 우연일 가능성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설명도 가능하다. 법조인으로서의 의견이십니까?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종훈 실장님 기본적으로 저 설명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지금 지적된 것처럼 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친인척을 예. 이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몇 가지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몇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은 뭐 직접 쓰는 것이 얼마나 지금 정확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입사할 때 처음부터 원서에 그 친인척과 관련된 어떤 자료를 뭐 넣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없죠. 테스트다. 예, 예. 자, 이 말씀이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이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거예요. 아, 역설적으로 그거는 오히려 더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그리고 그것도 포함해서 더 많은 숫자의 친인척들이 사실은 자, 이게 어떤 단계냐면 이겁니다. 사실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는데 왜 뭐가 문제냐면 월급도 차이가 나고요. 들어가는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네. 정규직이 예를 들어서 5단계에 거친다면 이쪽은 2단계만 거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율이 크다 적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 이 비정규직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만큼 사실은 비정규직이 굉장히 들어가기 쉽게 돼 있다. 그리고 예. 이 임직원들의 어떤 자녀나 혹은 친인척들을 미리 많이 채용을 했다라는 네, 결과일 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 지금 훨씬 더 많을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교통공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매일 언론에 사실은 더 많은 공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나오고 공사들도 있습니다. 친인척들이 들어가는 사례가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죠. 예, 감사실의 고위 간부 자녀. 예, 또는 그래서 뭐 젊은 한전 층들 TPS. 입장에서는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고용도 세습되는 건가? 이 고용 세습 이 네 글자 때문에 지금 이 분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논의의 이 쟁점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쟁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두 개를 좀 나눠서 좀 가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현 변호사님의 주장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친인척임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고
거기에 좀 동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그러니까 하신다는 동의를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예. 지금 교통공사의 예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나타나 있는 공사들의 그 세 군데만 다 보더라도 거의 임직원들의 자녀들이었거든요. 임직원들. 그럼 전부 다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이건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전부 다 임직원들의 자녀가 비정규직에 있었고 전환이 됐다. 이 케이스들이 그게 소수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퍼센트에서 나타나 있다면 그거는 더 조사를 해서 알았을 개연성과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현 변호사님 잠시 뒤에 제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견이 좀 나뉘었기 때문에 김 교수님 의견들 한번 듣고서는 현 변호사님 드릴게요. 네, 뭐 지금 뭐 정규직화 문제 같은 경우는 논쟁이 좀 많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유연성이라는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뭐 너무 정규직을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하려면 적어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들을 같이 얘기한다. 이건 좀 별도로 하더라도. 아니, 그건 논의에서 빼시자고요. 비정규직화, 정규직화 저는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도 팩트 체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사실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로 국민들이 여기에 납득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팩트 체크는 필요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체크는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방법상으로 예를 들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저희 정쟁화의 수단을 써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저는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원에서 감사를 1차적으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나름대로 합의가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국조라든 뭐라든 그건 그때 가서 예를 들어 결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앞에는 좋은데요. 뭐 고용세수 불법 채용 특혜 채용이 세상을 밝히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다음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민주노총 커넥션을 밝히겠다. 이게 정쟁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게 3단 논법으로 가기에는 지금 점프의 높이가 좀 크긴 커요. 확인할 수 없다는 거고 지금 공부라는 거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라고 하는 부분에 흠집이 났다라고 얘기하면 확인은 아직 안 됐지만 거기는 팩트체크에 맞는 수단을 도용을 해야 되는데 정쟁화의 수단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적어도 지금까지 쭉 누적돼 왔던 관료 사회의 문제점들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이제 걸어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번 참에 예를 들면 이런 고용세습 문제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관료 사회에 만약에 만연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드라이브의 계기로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재차 좀 제가 확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쟁으로 삼지 말자는 얘기는 뭐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 이거 정쟁 삼을 일 아닙니다. 이건 1280명 중에 108명이 친인척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됐는데 요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친인척인 사실이 작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무조건 믿어주세요 이러지 말자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진상조사 하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경향성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연성은 있다고 의심을 하시네요. 정보라고 하는 게 흐르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안 분들이 그것이 무슨 뭐 엄청 나쁜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런 정보의 흐름이 있었을 건데 그게 오랜된 관행으로 벌어졌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소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특례적으로 벌어졌던 건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 변호사님 추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종근 시장 말씀처럼 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또 고통성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아니면 다른 대기업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채용이 이루어졌을 거로 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데 이거는 지금 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알고 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저는 노조라든지 아니면 그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만약에 권력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아니면 공사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 더 채용을 해줘라 아니면 임직원한테 뭐 몇 프로를 가족들한테 친인척한테 몇 프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당연히 특혜 채용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친인척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뭐 비정규직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아빠가 여기서 일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더 플러스 특혜를 줬다. 그러니까 더 유리한 입장을 줬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뭐 국가기관이 되려면 권력의 개입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특혜를 줘야 되는데 이 진입 자체, 그러니까 비정규직 진입 들어올 때 자체에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 노조 차원에서 아예 공사 측하고 내고를 해서 비정규직의 일정 퍼센트는 우리 친인척
받아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 흔적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업 노조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사는 보니까 규정해 보니까 친인척은 오히려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규정이야 당연히 그렇죠. 안 돼 있겠죠. 그러나 그 규정을 어기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안 벌어졌냐가 국민적 이제 의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국정조사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노총 산하 이 노조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꽤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 자기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뭐 이렇게 고용해 달라든지 이런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떤 관행이었다면 그 관행이 점점 진화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사실은 의혹을 받을 만하고요. 그런데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대통령이 약속한 지 1년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비정규직의 또는 임직원들의 어떤 자녀가 채용됐다는 한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수한 어떤 사례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례로서 그런 사례가 맞느냐 그렇다면 권력의 어떤 개입이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이거든요. 물론 의혹이지만 이 의혹은 사실 일부분 이렇게 어떤 개연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이건 팩트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고 젊은 층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이 반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럴 일 없습니다. 뭐 무조건 믿어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권력형 비리라고 무조건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고 한번 돌아가는 상황을 잘 좀 지켜보면서 상황 이제 감사원 결과 나오고 그러면은 한번 세 분 제가 다시 한번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대책이 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타까웠고 참 끔찍한 뉴스지만 얘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PC방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그 수법의 잔인함과 참혹함이 너무나 끔찍해서 국민적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는데 피의자로 잡힌 범인이 심신미약으로 나 우울증 10년 앓았다면서 정신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청와대에는요. 이거 말 안 된다면서 당장 처벌하라라고 하는 지금 국민청원이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것만 83만 건, 지금 시간권이면은 한 90만 건쯤 되고 100만 건 넘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생긴 이래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많은 지금 청원이 지금 됐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 이슈 따라잡기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CCTV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예. 너무 끔찍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네. 이거 방송에 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뭐 본론부터 가보죠. 예. 자, 그런데 예. 우울증 10년 앓은 거는 팩트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팩트인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가 10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컨대 뭐 정말 치료를 받은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약을 먹은 기록들이 명확해야 되는 아직 그것까지 제시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 주장은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울증이나 아니면 무슨 뭐라 그러죠 정신 뭐 이상 또는 심신미약 그다음에 우울증 그렇죠. 그리고 또 음주까지도 처벌을 감경해주는 조항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형법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형법 제10조에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요. 벌하지 아니한다라 그래서 지금 이 범인이 이건 피의자가 아니라 범인이라고 말해도 돼요. 현행범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피의자 범인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김성수라는 사람인데 내가 심신장애 우울증을 오래 앓았기 때문에 저 상황이니까 저는
벌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감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항에 보면 또 만약에 저게 벌을 하더라도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잖아요. 감경 요소가 예를 들면 심신미약, 그다음에 뭐 요즘 뭐 또 음주 때문에 사고 나면 술을 먹어서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또 감경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처음에 이게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청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의 동의라고 하면 정부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국회도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참혹함의 정도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데 뭐 덜 참혹하고 더 참혹한 게 있을 수 없겠지만 제가 사회부 이 기자 경험을 제가 복기를 해봤을 때 이른바 자상 사망자들을 많이 봤는데 말이죠.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가슴, 복부, 허벅지에 대동맥이 끊어지는 이 출혈 환자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피해자는 그런 이 몸통의 상처가 없이 수십 군데를 순전히 얼굴과 목, 손만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잔혹함 때문에 지금 이 청와대 청원이 지금 100만 건에 육박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범인이 뭔가 좀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긴 합니다. 경찰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참혹하게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날 수도 원한 있죠. 관계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화가 나서 일면식도 없고. 화가 나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경찰이 와서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그 경찰이 1차 출동했잖아요. 출동해서 분리시켜놨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집에 가서 흉기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경이 되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저런 이유를 대서 범행의 어떤 그 참혹하게 사망한 그 피해자의 어떤 뭐랄까요 억울함이랄까 이런 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저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계속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거부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병원을 가지 않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본인은 그런 상태에 계속 본인을 방치하는 것도 사실은 범죄 위험성을 계속 키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성의 차원에서도 본다고 하면 저런 예를 들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상태, 저 상태 때문에 감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국민청원의 내용은 감경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혹하게 살해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살해한 사람이 범인으로서 뭐 적당한 또는 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화가 난 일이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또 얼마 살지 않고 나오고 또는 뭐 감경이 돼가지고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면 범행을 저지르고도 저런 이유 예를 들면 우울증 치료약 먹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우리 사회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우울증 치료받았다 또는 우울증 받아서 먹고 있다. 이걸로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냥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연쇄살인마들이 그 정신감정으로 감옥 안 가고 정신병원으로 빠져나가고 뭐 석방되고 하는 이런 황당한 정말로 영화를 보고 자꾸 좀 저런 일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분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죠. 한번 좀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경찰도 한 달 정도 걸린다니까 한번 면밀히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금방 조사를 해버리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죠. 그 통일부에서 그 탈북 기자가 취재 배제되는 문제는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자협회에서 계속 이제 성명을 내고 있고 뭐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라. 왜냐하면 통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은 판단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 대목에서 그럼 제가 팩트 차원에서 시청자들 질문.
탈북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것이 북한이냐 통일부냐? 우리 통일부냐? 예.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통일부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서 그러면 지금 취재를 지금 막는 거예요? 취재를, 먼저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드러난 사실만 보면 네. 통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먼저 요청한 적은 없다. 예. 북한도 공식으로 뭐 예를 들면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그렇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왜 없는 막는 겁니까? 취재를?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부가 뭐라고 조명근 장관이 뭐라면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정무적 정책적 판단이다. 판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유를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이런 또 부연 설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담장이 좁고 김명선 기자가 활동량이 넓다. 그것 때문에 회담에 차질이 생기거나 약간의 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명확하게 탈북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요. 뭐가 이유인지를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탈북자 출신의 기자를 통일부가 막았는데 정무적 판단이다, 정책적 판단이다. 네. 북한을 우리 남한의 기자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기자가 막 취재한다고 돌아다니면 북한 쪽이 심기가 불편해질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 남북 화해 무드가 잘 가고 있는데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니 뺐다. 이렇게 지금 해석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100%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대충 기자들은 그렇게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있어요. 거죠. 예, 뭐 기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신문방송학과 전공 네. 교수님으로서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봐요. 정부가 나서서 침해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 통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통일부 네. 장관의 판단이니까. 왜냐하면 예. 원래 저게 풀 기자단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일단 풀 기자단은 기자단에서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부 출입 기자단에서 이번에는 어느 언론사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 언론사가 누구를 보낼지는 언론사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통일부에서 특정 언론인을 예. 김 기자인데 그 김 기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고 하면 물론 통일부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말에 계속 요청을 했다. 바꿔달라고 다른 사람으로. 그러나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바꿔줄 수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별히 김 기자가 뭐 범죄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김 기자가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얘기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합의를 얻어내거나 아니면 동의를 얻어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정무적 판단 때문에 안 갔다고 저렇게 해명을 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비판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 문제의 탈북 기자 그 김모 기자가 최근에 북한 남북 관계에 뭔가 트러블이 생길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기사를 쓰거나 칼럼을 게재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없죠. 없죠, 문제된 현재로는. 거는. 그러면 우리 언론단체, 특히 기자협회 같은 데서는 무슨 성명 내고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나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건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네요. 예컨대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이라고 하면 기자단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어떤 기자를 선택하는 그걸 정부가 그 사람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과거에 SBS 같은 경우에도 북한 측이 누구를 콕 찍어가지고 이 기자 마음에 안 드니까 보내지 마시오. 이 기자 오면은 우리 취재 불허하겠소라고 북한 측이 거부한 적은 왕왕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통일부가 나서서 했다라는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정말 그 김 기자라는 분이 거기 취재를 갔을 때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유를 밝힌다면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납득이 되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우리가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바꿔준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만을 가지고서 그 기자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네. 뭔가 뭐 북한 측하고 요즘 이제 워낙 소통이 잘 되고 있으니까 예. 뭔가 통일부하고 이북의 조평통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좀 있을 수도 뭐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통일부가 이렇게 나섰을 가능성이 우리가 있고. 나서서 저 거부하기 전에 알아서 예. 정리해 주시오 이렇게 뭐 내고가 될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그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럴 네, 가능성도 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 대목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통일부의 조치가 이해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과한 것인지는 시청자들의 판단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빨리 가보죠. 예.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 자, 홍준표 대표 요즘 부쩍 늘었어요. 화면에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기지개를 켠다 이렇게 그럼 보는 게 맞을 것 홍준표 같아요. 대표 정치 활동 재개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SNS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계속 네. 그 전원책 변호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홍준표 우리가 여기서 얘기도 나눴지만 홍준표 전 대표나 아니면 김무성 전 네, 대표는 네. 전당대에 나오면 안 된다. 예. 무덤 파는 일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예. 결국 이런 당내의 어떤 본인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제거하려는 또는 어떤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네. 본인의 정치적 활동을 좀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는 게 맞을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예. 지금 SNS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죠.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라고도 하시면서 예. 우파는 또 정신 차리라고 또 좀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좌우를 다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저건 예. 어떤 정치적 메시지일까요? 일단은 좌파 광풍시다고 얘기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 보수층의 결집을 지금 촉구하는 그렇죠. 거다. 본인 중심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네. 근데 우파에 그리고요. 대해서 우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뭐겠어요? 본인을 청산하려고 하는 세력 또는 청산하려는 분위기를 깎아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진영,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태극기 부대들 아니면 좀 강하게 보수적 성향을 띠는 분들에게 네. 러브콜을 보내면서 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혼란이나 또는 뭐 인적 청산 이런 부분에 본인이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친박이 홍준표 전 대표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 대상이 되는 점에서는 정선을 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칼날이 다가왔을 때 홍준표 전 대표든 친박이든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 전선을 쓸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비대위나 아니면 조직 강화 특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나 조직 강화 특위나 예. 현재로서는 청산보다는 보수 대통합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고 있죠. 이거를 맞닥뜨리고 마주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말은 그렇게 해도 본인이 청산 대상으로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석을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전원책 변호사도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출마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네. 얘기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무덤을 파는 일이다. 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스스로 안 하면 뭔가 본인들이 직접 손을 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홍준표 전 대표는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대표 이러시니까 제가 예. 매주 이제 똑같은 질문 드리게 생겼네요. 예. 전당대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 저는 봐요. 저기 이제 나오기 위해서 지금 그렇죠.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지금 비대위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될 수밖에 충돌이 없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은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고 지금 예. 기치를 내세웠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 상황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당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전 대표를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선거에 패배했다고 하면 그때 했어야죠. 예. 지금 한참 지난 뒤에 선거도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난번 선거에 책임 있으니까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또는 막말을 많이 했으니까 당의 이미지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걸 그렇죠. 청산 대상으로 삼겠다. 그럼 윤리위원회 해부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강특위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그 대구의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제거할 수는 있겠죠. 제거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예. 청산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겠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김무성 전 대표는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불출마 때문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랬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1인 방송을 시작을 하셨는데 예. 코카콜라를 배치마킹을 해서 홍카콜라 TV라고 그래서 그렇죠.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셨는데 예. 지금 저 이 우파의 1인 유튜브 방송 이 위력이 예. 생각보다 지금 크다라는 크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지금 정부에서 가짜 뉴스 막 운운하면서 지금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하고 있는 게 예. 저런 우파의 1인 방송들 이런 거를 의식한 이제 조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개연성이 있습니까? 그런 아니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파에서 하고 있는 1인 방송을 억압하고 이러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허위 조작 정보. 예. 예를 들어볼게요. 노회찬 전 의원이 타살됐다. 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0조 원의 국민연금을 지원해달라고 그랬다. 이런 거짓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확인되잖아요. 가짜 뉴스로 다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그런 유튜브 방송은 언론이 아니죠. 언론이 현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 허위 정보라든지 틀린 팩트를 가지고 방송을 해도 법에 안 걸리죠. 안 걸리죠.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처벌을 하는 규정을 만들더라도 네. 방송한 사람에게 처벌하는 규정보다는 유튜브나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네. 자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서 거짓 정보가 계속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벌금을 물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홍카콜라 TV라고 하는 유튜브 1인 방송 앞으로 잘 되는지 아니면은 듣는 사람만 들을 건지 한번 좀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예. 잘 좀 그 팔로우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술 취했으니 좀 봐주고 우울증 환자니 감안해주고 이른바 주치감형 심신미약 감형이라는 게 있답니다. 8살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안 남았다니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올 만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CCTV를 볼 수 없을 정도인 PC방 알바 청년 살인 사건. 그런데 범인 김성수는 심신미약 정신진찰 검사를 한 달이나 받겠답니다. 심신미약 우울증 맞으면 좀 봐줄 겁니까? 참혹하게 당한 알바 청년, 그 죽음은 뭘로 설명을 해야 합니까? 첫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 김성수의 전과 조회라도 한번 해봤다면 안타깝다 못해 저는 화가 납니다. 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술 취했다, 우울증이다, 심신미약이다 아무리 주장해도 법을 고쳐서라도 봐주지 않는 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